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제 생각에도 80%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19대 대선이 77.2%, 20대 대선이 77.1%여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70%대 후반 정도는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포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정도로 수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 그다음에 특히 TK 지역과 영남권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투표 유인을 찾기 어려워하는 보수층들이 좀 꽤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TK 지역과 영남권에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77%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국민적인 정당성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패배한 측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투표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또 국민적 민의를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것이 국민의 힘을 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이 아니라요. 진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 그것이 어떤 힘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나오셔가지고 투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투표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구도의 문제랑 유권자 지역 문제 두 가지를 판단해. 선거 구도가 그러니까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좀 높은 편이었었고 탄핵 찬성과 반대도 마찬가지 탄핵 찬성이 높은 구도였었습니다. 이런 선거 구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 자체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의 포션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TK 지역 또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같은 지역의 투표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막판에 보수층들이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는 뭐 간극이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저는 투표율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TK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8% 정도, 그다음에 경북 지역이 9% 정도가 낮았거든요. 이것들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보수 주권자 등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의 득표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가지 상황 자체 다 전반적으로 전체 선거 구도인 정권 교체와 탄핵 찬성의 유권자층의 큰 흐름들을 억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일단 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9일 선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25년 지금 6월 3일 선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간에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측면. 그럼 이번 선거의 원인은 소위 그러니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파면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극복하는 과정의 상징적인 공간이 국회 앞이었었죠. 12월 3일, 4일 이재명 후보가 국회 당을 넘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달려와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았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면 그 이후에 저도 이런 어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12월 7일 날 국회 앞에 많이 모였던 분들이 보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탄핵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12월 14일 더 많은 국민이 나와서 그때 가서야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회는 그야말로 대한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최첨단의 모습들, 가장 예를 들면 간절한 모습들이 보였던 공간이었다. 그 공간을 통해서 6월 3일 선거에서 압도적인 응징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국회 앞 어떤 마지막 유세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한 겁니다만 내란 종식이 돼야지만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란 종식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이 종식돼야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좀 힘있게 출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란 종식은 곧 민생 회복이랑 결합돼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 앞이라는 공간을
민주당 선택을 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막판 어떤 대변수를 노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국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킨 곳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딱 명확한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적어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 네. 공식적인 어떤 사과와 반성을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여전히 어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어제 좀 반응을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라면 좀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아주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선 좀 서울시청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활용이 좀 좋은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다고 국회에서 생각이 마지막 들긴 합니다. 유세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보수 진영 단일화를 거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내내 선거운동했던 것이 학식운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대학교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네. 2030을 중심으로 특히 2030 남성들에게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얘기한다면 남아있는 곳이 TK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남아있는 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마 보수층들 같은 경우 고민스럽겠죠. 단일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PK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라고 얘기하는 이 수치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TK 지역이 어떤 사람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총력전을 좀 펼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논리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서 예를 들면 1+1이 2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많다면 그런 얘기가 통하긴 하겠습니다만 1+1이 2가 안 되는 여론조사가들이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논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패배했을 때 패배의 원인들을 분산시키는 거는 패배한 정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보수 지역이 재편됐을 때 본인에게 다가올 패배 원인에 대한 책임론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K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득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의 정치공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라는 부분들과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방식의 정치 방식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수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파가 되지 못하는 정치를 통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걸 깨지 못했다. 저는 이걸 깨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두고두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미래를 갉아먹는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나중에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제까지도 끝까지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걸 좀 절박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절박한 거죠. 저는 이건 뭐 이재명 후보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두 분을 아니면 세 분을 네 분을 다섯 분을 함께 손잡고 와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1, 2, 3 선거운동도 했었죠. 그래서 1번 예. 이재명, 세 표 이렇게 말씀하셨던 측면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거운동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응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대통령도 또는 어떠한 정치인도 구테타와 같은 내란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셔서 더 압도적인 방식으로 응징을 해주셔야 된다. 이건 예를 들면 역사적인 아주 징표인 거죠. 네.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국민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정당성이 높은 거죠. 51% 투표율로 당선된 분보다는 81%의 투표율로 당선된 분에 대한 정당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예. 정당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그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뭐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잘 나온다고 해서 고개 쳐들고 그 다가가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종으로서 부리겠다고 선택하고 있는데 종이 고개를 들고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저는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5년 내내 그래야 되는 거겠죠.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수단으로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이런 투표를 줬던 국민들에 대한 저는 성실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주장을 세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본인의 지지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상 저는 구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수지론 이런 게 좀 이해는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중도층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권 교체와 탄핵 찬성의 여론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가면 갔지.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에게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앞뒤도 안 맞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게 1+1이 2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1+1을 하면 뭐 1.5, 뭐 1.7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후보가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김문수 후보한테 표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나한테 표가 안 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논리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표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이 사표론도 말이 되나? 2030과 중도층일 텐데 이게 이준석 후보한테 예를 들면 많이 갈까? 많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표가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 저수지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론을 주장하다가 단일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고위지책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수지라는 것도 국민이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네. 저수지가 맞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전히 단일화에 대해서 그 꿈을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캠프에서 이걸 만들어내셨다면 잘못 만들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60일로만 한정한다면 뭐라고 그래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이 몸이 다르셨고 분노하셨던 측면들이 있었고 4월 4일 날 결정이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체제가 종식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안도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4월 4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는데 예.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들을 결집한 측면들이 꽤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극복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갈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결정도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던 결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나왔었는데 대법관들 12명 중에 10명이 그래서 이틀 만에 6만 8천 페이지라는 기록물을 보고 의견을 제출해서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연장되고 있구나.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측면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네. 후보 바꿔치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를 그냥 바꿔치기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거운동이 거의 2, 3일 동안 진행되지 못하게 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원들의 판단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이건 반민주적인 역행인데 다른 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파면당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잘못이 있는 정당인데 이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까지 벌었다고 얘기하는 건 이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월 4일의 장면 하나와 그다음에 또 5월 달에 벌어졌던 국민의힘의 또 후보 바꿔치기 죄송합니다. 교체가 맞는 거겠죠. 후보 교체 과정 자체가 좀 되게 좀 의미 있고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